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미국 정부가 시티은행의 지분 40%를 인수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며 109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을 하회하며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대형 아파트 분양시장 소식 그리고 최근 창업시장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은행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은행들이 금감원의 BIS 자기자본 비율에 권고치인 12%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국내 은행의 상당수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전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은행의 절반이라 과연 어느 정도나 BIS 비율 권고치에 미달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은행 가운데 절반 정도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BIS 비율 권고치 12%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상당수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전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12%가 넘어야 우량 은행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우리, SC제일, 외환, 대구, 경남, 기업,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 9개 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BIS 비율 권고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 자본 비율 티어 1이 8% 미만인 은행도 많은데요. 기본 자본 비율은 은행의 실질 순자산 등을 바탕으로 건전성을 따지는 것인데 BIS 비율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최근에는 기본 자본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 경남, 기업,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기본 자본 비율 8%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앞으로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된다면 은행들도 이제 연체율 등이 더욱더 높아지는 등 상당히 경영 여건이 지금보다는 좋지 않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은행들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처럼 은행들이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BIS 비율과 기본 자본 비율을 못 맞추면서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하는 은행들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본 확충 펀드는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돕기 위해서 이번 주 중 출범하는 펀드인데요. 은행의 하이브리드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 기본 자본 비율과 BIS 비율을 높여준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하이브리드 채권이나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서 각각 기본 자본 비율과 BIS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현재 우리은행은 이미 2조 원 상당의 자본 확충 펀드 활용 의사를 밝혔고 기업은행도 펀드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금융당국이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해서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어서 신한이나 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들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실물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은행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도 은행들이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그 은행들이 자본 확충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은행들이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로 증자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 확충 펀드에 하이브리드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파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채권을 파는 것보다 1%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춰줄 방침인데요.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한도를 설정해서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SC제일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한도를 설정하면 정부의 경영권 간섭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은행들의 구미를 당기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행들이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하게 될 경우 그 규모는 한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나요? 네,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자본 확충 펀드를 이용할 규모는 우선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기본 자본 비율 9%에 미만한 11개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약 9조 원에 이르는 펀드를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본 자본 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권고치인 9%를 충족시키려면 9조 원가량의 자본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대형 아파트들이 모처럼 분양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홍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대형 아파트들이 대부분 분양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희소성 있는 특이한 주택들이야 그 인기가 항상 어느 때나 있어 왔는데 이 평범한 대형 아파트들마저 이렇게 성공리에 분양을 했다고 하니까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들 가운데 10억 원 전후의 대형 주택들이 대부분 인기리에 청약을 마쳤습니다. 지난 2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청라 웰카운티의 경우 5가구만 모집하는 217제곱미터형과 210제곱미터형이 각각 1, 2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는데요. 3순위에서 겨우 청약을 마감한 중소형 주택형보다 오히려 선전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큰 아파트의 분양가가 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판교 신도시에서 지난달 공급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역시 10억 원 전후의 대형 주택들이 모두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총 분양가가 8억 5천만 원 수준인데요. 120가구 모집에 무려 3,800여 가구가 몰려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달 송도에서 분양한 더사 퍼스트월드 자녀분 역시 분양가가 6, 8억 원대인 중대형 주택형들이 수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예. 자, 청라나 판교 등지에서 분양한 대형 아파트들이 이제 잇따라 분양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그 원인은 무엇으로 진단됩니까? 네, 이들 대형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전매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다 부동산 투자 심리도 새해 들어서 다소나마 회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청라 웰카운티의 경우 비과밀 억제권역이어서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같은 아파트 안에서 중소형과 대형의 분양가 격차가 줄고 있는 것도 청약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청라 웰카운티의 경우 가장 작은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와 가장 큰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50만 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지난 2007년 송도에서 분양한 더샵 하버뷰라는 아파트만 해도 중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차이가 무려 700만 원에서 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건설 분양사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 분양 시장을 이제 3월부터 열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텐데, 이런 대형 아파트들의 분양 인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물론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자면 중소형 아파트의 소요가 몰리면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대형 아파트가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재가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인기가 지금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소형과 대형의 분양가 격차가 줄어들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판교, 청라, 송도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을 보면 모두 호재가 확실하게 뚜렷한 아파트들이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년 전과 같았고 청라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고 송도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확실한 호재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확실한 조건이 없다면 중산층들도 쉽게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지갑을 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도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 속에 확실한 호재가 있는 중대형 아파트에만 입지를 하는 투자 트렌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경기 불황에 이제 주부들의 창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분들의 직장이 좀 불안해지고 가게 살림이 좀 예전처럼 윤택하지 않고 좀 많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용감한 주부들이 많이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이재용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부 창업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경기도 고양시에서 칼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안영선 씨는 결혼 후 18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얼마 전 주부 창업자로 변신했습니다. 안 씨는 새 아들의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면서 창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업종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인데다 집에서도 자주 해먹던 칼국수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점포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원으로 25평 규모의 점포를 연 안 씨는
월 평균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마포에서 반찬 전문점을 운영하는 심명혜 씨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중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창업 반찬 과정을 이수한 뒤 창업에 나선 경우입니다. 심 씨는 이제 40대가 되니 노후를 준비하게 되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다면서 반찬 가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운영하면 돼 가정생활에도 큰 부담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심 씨는 현재 8평 매장에서 하루 평균 7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창업 컨설팅 업체라든가 또 창업 교육 과정 등의 주부들의 참여 열기도 무척이나 뜨겁다고요. 예. 한 창업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전체 창업 문의에서 주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0% 선에서 올 들어 30% 선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서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올해 주부 창업 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었고 창업 교육 과정은 신청을 받자마자 마감되는 등 주부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스크림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장은 요즘 한 달 평균 100여 건의 창업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중 주부들이 60%에 육박하고 기존 가맹점도 여성 창업자 비율이 77%에 달하는 등 주부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최근 주부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와 또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창업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남편의 직장이 불안해지고 가게 살림마저 팍팍해지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주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부들의 창업 행진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주부 창업의 경우 주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고 점포 임차 비용을 포함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창업 전문가들은 주부에게 적합하고 인기가 높은 창업 아이템으로 국수, 찌개, 반찬 전문점, 커피, 아이스크림 전문점, 실내 환경 관리 사업, 교육 사업, 수공예 분야 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부가 이게 창업을 직접 할 경우에 그 경쟁력이라든가 또 그 약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주부들의 경우 우선 창업과 관련한 무한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풍부한 실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주부로서의 섬세한 감각과 주부 고객의 필요를 미리 알 수 있는 민첩성 등 주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업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부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해 실물 경제에 어둡고 정보 수집과 자본 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이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창업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특히 창업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과 관련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사일과 사업을 모두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창업 전에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60포인트 오른 1099.5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약세로 출발한 지수는 미정부의 시티은행 지원 확대 및 원달러 환율 급락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급등했습니다.
수급 면에선 매매량이 크게 준 가운데 연기금과 개인이 각각 293억 원, 15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투신과 외국인은 이날도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상승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상승폭이 30포인트를 웃돌 정도로 기대 밖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티그룹 지원 확대 소식과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락,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이 같은 기세가 이어지기에는 제반 증시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가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높은 변동성이 지배하는 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외환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분간 환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일단 지지선 확보가 관찰될 때까지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요즘 중국 펀드 수익률이 좋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그 펀드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나홀로 선전을 거듭하면서 중국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본토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들이 속속 선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 펀드가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최근 들어 중국 본토 증시가 홍콩 증시를 웃도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출시된 중국 펀드 중 많은 수는 바로 이 홍콩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중국 펀드의 수익률은 본토 펀드에 비해 크게 뒤처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전문가는 그러나 중국 본토 증시는 변동성이 높은 데다가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우려된다며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왕젠 중국 거시 경제학회 비서장은 올 상반기 제2금융위기가 올 것이며 미국 기업들의 줄 도산과 달러와 자산 투매로 더 큰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경기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필수적이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9,500억 위안, 한화로 190조 원으로 건국 이후 사상 최대일 전망입니다. 당초 작년 11월 2,800억 위안에서 4차례 수정 끝에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공동주택지 등 분양받은 토지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연체액은 전체 회수 대상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컴퍼니.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박진 지점장께서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 상원은행위원장인 크리스 도드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에 대한 국유화 가능성 시사로 급락 출발한 뒤 아시아, 유럽의 주가 폭락 여파까지 겹쳐 장중 한때 다우지수가 7,249.54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2002년 10월 저점을 깨기도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 국유화 반대 보도가 나오며 낙폭을 줄인 끝에 다우는 전일비 1.3% 하락한 7,365.67포인트, 나스닥은 0.1% 내린 1,441.23포인트에 마감했으며 주간으로도 다우, 나스닥 각각 6.2%, 6.1% 하락하였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보면 금융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장중 25%까지 급락하다 국유화 일축 발언에 반등하며 3.6% 하락 마감했고 시티는 22.6% 하락하며 주당 1.95달러로 18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회생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인 GM은 스웨덴 자회사 사브의 구조조정 신청으로 장중 22% 폭락했다가 11.5% 하락 마감했고 백화점 체인 JC페니도 순이익 급감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급락했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반등한 점이 그나마 위안이었고 국제유가는 수요 위축 우려로 재차 하락했으며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1년 만에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온스당 1,002.2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미국, 유럽 등 해외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시초가 약세 출발하였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 반전에 따라 외인 매도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연기금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한 미 정부의 시티 지분 매입 보도 등으로 아시아 증시와 나스닥 선물이 상승 반전하며 대형주 중심으로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연 5일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6일 만에 3.15% 급등하며 1,100포인트 선에 근접하였고 코스닥도 2.3% 급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부 제약, 의료 종류들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한국전력 등 시가총액 대형주, 자동차, 조선, 반도체 관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미 은행주의 약세 여파로 은행 업종이 좀처럼 반등을 나타내지 못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하락하며 상승 9일간의 랠리를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투자 전략에 관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최석훈 부장께서는 오늘의 투자 전략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일단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짚어주십시오. 일단 최근에 이제 장세가 상당히 이제 급변동하고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이 굉장히 이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제 거래소에 두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TLCD 그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중대형 LCD 부분에서 독자적인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08년도 사업 보고상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한 12%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3%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가지고 일단 턴어라운드에 이제 그 성공한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그 패널 가격이 이제 많이 급락했는데 반면에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로 이제 TV 패널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여서 이제 실적이 그나마 턴어라운드를 이루어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3분기 들어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동률 하락과 이제 패널 가격 급락으로 영업이익도 크게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올 1, 4분기는 그 이제 적자가 크게 확대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제 LCD 패널 업체들이 이제 가동률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설비 투자 규모를 이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있어가지고 아마 가격 하락은 그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억제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감산 효과로 이제 패널 가격이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기술 그 선도적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델, 그다음 휴레파커드 그리고 코닥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 등과 이제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력이 한층 강화될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이 그 삼성전자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곧 1위 등극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미 출하량 부분에서는 작년 3, 4분기 이후로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과 특히 북미 시장의 이제 TV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패널 수요가 증가했던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 가동률도 이제 지난 그 4분기부터 이제 80%에서
최근에 이제 100% 거의 풀가동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이고 실적도 1분기를 최저점으로 점차 이제 회복될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30억 이상 그 신규 설비 투자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 절반 수준으로서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감소할 걸로 보이고 특히 올해 이제 신규 예정인 이제 8세대 라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동이 되면서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업황이 회복이 되면 상당히 큰 시너지를 나타낼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 차트상 이제 그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인 이제 3만 원 수준까지는 이제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선절 가격은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24,5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가격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기업을 준비하셨죠? 네, 다음은 이제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이요. 네. 삼부토건은 이제 작년 그 시공 능력 기준으로서 국내 이제 32의 그 중견 건설사인데요. 특히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그 주택 부분하고 토목 비중이 50대 50으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실적은 3분기 누적 실적도 상당히 크게 이제 그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단지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 원가율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그 18%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부토건의 가장 큰 그 장점은 그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그 장부가가 1,227억 원, 감정가로 2,390억 원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걸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를 할 수 있겠고 올 예상 PBR이 0.4배 순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장 크게 관심을 둬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 주택 사업, 그러니까 우량한 그 주택 사업을 그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 그 서초구 내곡동의 헌인마을 그리고 김포 풍무지기에 각각 한 2천억 규모로 그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53% 정도 이제 차지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걸 감안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10% 증가한 7,500억 원,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34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부토건이 이제 증시 급락과 더불어서 주가가 행보세에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120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바로 이제 그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현 시세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될 거고 목표 가격은 일단 한 25,000원 선까지는 그 무리 없이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선절 가격은 61선 이동 평균선과 맞물려 있는 16,500원 선에서 이제 선절이 하시면은 아주 좋은 그 투자 매매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업종인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건설 관련 삼부토건에 관해서 투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진 지점장께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거래소 종목 하나하고 코스닥 종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 먼저 그 시장 지배력 강화가 기대되는 고려아연하고요. 실적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테크노 세미캠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고려아연을 추천한 포인트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영업 실적의 대폭 증대는 환율 상승과 부산물 생산량 증가가 원인인데 4분기 원화 환율 상승이 원자재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격 인상을 효과를 가져왔고 아연 생산량 감소 불구하고 부산물인 금, 은이 각각 90%, 20%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3분기에 나타났던 외화 손실, 유가증권 매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외화 차익금도 모두 상환한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둘째, 높은 원가 경쟁력과 양호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배력 강화입니다. 원가 경쟁력 없는 중소재련소들은 지금 오히려 지금 설비 폐쇄를 한다든지 보수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사는 양호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는 연 생산량을 소폭 늘리면서 부산물인 금 등의 생산량도 증대시키고 수익성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연해 수요처가 그 교체용 배터리인 만큼 경기 침체의 영향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셋째는 그 해외 재련업체와의 그 비교시 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것인데요. 동사는 2009년 예상 PER, PBR이 각각 8.1배와 0.9배로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해외 재련 부산물 전문 생산업체인 UMI 코어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때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왜곡되어 있는 그 비철 감속과는 달리 금, 은 등 재련 부산물 가격은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기 때문에 UMI 코어의 그 퍼 수준인 그 10배와 PBR 1배를 적용할 때
그 동사의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잡을 수 있겠고 손절가는 그 61선과 121선이 교차하는 8만 2천 원을 하락할 때를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아연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완만하면서도 그러면서 탄탄한 상승세를 차트에서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크노세미캠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 최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LG 디스플레이에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네. 첫째, 그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46억하고 93억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는 그 LCD 매출 부분에는 감소했지만은 반도체 부분이 호조를 보였고 LCD 시가격이 안정을 보였고 판관비를 감소시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인이 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둘째는 그 계열사 부진에 따른 손실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4분기 지분별 평가 손실이 43억,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50억 등 총 131억의 영업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세전이익이 그 90%나 그 전분기 대비 감소했는데 이 중에 그 보다 투자 자문이라든지 경인방송 관련 그 손실은 6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회성 비용이어서 올 1분기부터는 추가 손실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환율 강세와 LCD, 2차 전지 성장 등 지속적 영업 호전에 이제 주목하자는 것인데요. 환율 강세는 4분기 반도체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고 올해 1분기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점과 LG 디스플레이의 그 8세대, 6세대 신규 가동으로 LCD 매출도 증가할 것이며 2차 전지 전해액 부문도 두 자리 성장이 예상되고 그래서 결국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2009년 예상 PER이 8배, PBR 1배를 적용할 때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60일 이평선 근처인 11,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려 아연과 테크노세미캠 두 기업에 관한 추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총 4기업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장이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엿새만의 반등을 성공하면서 자, 한 주의 어떤 출발은 굉장히 산뜻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어떤 그 상승 기조가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의 기대일 텐데요. 자, 내일 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뭐 최근에 150%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투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그 실망감이 쌓였을 텐데 오늘 이제 그 비교적 강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어떤 추세 복원에 대한 그 일만의 그 희망을 갖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그 내일 장 그리고 이후 장을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급락장의 그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락장의 배경이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 그리고 뭐 환율 불안, 동유럽 금융위 확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냐 보여지고요. 그 최근에 글로벌 증시 확산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그 유럽 등 선진국 증시가 이제 전저점을 거의 이탈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그 은행 국유화 맞물려 가지고 금융주가 폭락하면서 지금 이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종목별로 봐서도 이제 그 하락의 중심에 서 있던 CT나 이제 BOA가 장중에 20%가량 하락하면서 뭐 그 18년 그런 최저치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가장 우량한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뭐 14년, 31년 거의 최저치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단 동유럽 금융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경제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겠냐는 그 우려감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작년에 이제 CT라든가 BOA에 투입됐던 한 1,000억 불 넘게가 투입이 됐는데 그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시장 불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그런 원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도 라트비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이미 이제 IMF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이런 데가 지금 계속 금융 IMF 이제 자금 지원을 이제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그 디폴트 리스크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유럽 은행까지 이제 번져가는 그런 그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또한 이제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광범위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이제 환율 요인인데요. 그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최근에 그 펀더멘털보다는 그 대내외, 내적, 외적 이런 수급 불균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이제
원달러 이제 수급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만기 도래하는 이제 단기 예채죠. 이게 이제 한 245억 불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월달, 3월달 만기가 돌아온 게 한 105억 불 정도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이제 원활하게 이제 그 해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시 되겠고요. 또 1월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 은행의 그 외화 차입액 잔액이 한 687억 정도가 67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우리 은행의 이제 그 후순위 채권 이 부분이 이제 콜옵션이 무산되면서 단기적인 쇼크가 왔는데 하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인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주식 매도를 그 거의 한 9일째 연속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소폭 순매도 한 10일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주식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선물 매도, 그 달러 선물 매도 그리고 투신사의 이제 펀드 판매에 따른 환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어떤 그 달러 수급 불안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3월, 4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될 배당금에 대한 그 매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 N1 환율 이제 1,600원까지 근접했는데 이게 이제 엔화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2007년 기준 비교했을 때 7년 말 기준으로 835원 그리고 작년 말 1,400원 그리고 그럼 2달 만에 지금 한 2달도 안 돼서 지금 1,600까지 올라오는 건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엔화 대출 상승과 더불어서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할 걸로 보이는데 엔화 대출 금리가 이제 뭐 거의 한 6%를 넘어서면서 이게 그 총 엔화 그 대출 잔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원금 그리고 이자 부담이 계속 눈독처럼 불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불안 요인이 계속적으로 잠재해 있는 게 아무래도 장을 계속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술적인 그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 영역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외국인 이제 순매수를 특히 이제 국내 기관의 연기금의 순매수가 외국인 매도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힘을 의지할 텐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오늘까지 하락장에서 한 4천억 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주식 올해 비중이 이제 12% 17%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한 17조 정도가 집행이 될 걸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이제 지난 주말 10에서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 20으로 올랐지만 아직도 이제 기술적인 투자 심리상의 반등 영역권은 3, 40 정도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이제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장중 그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거래가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 반등 가능성을 좁혀주는 기술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 움직임 그리고 미국 증시의 회복 강권 그리고 이제 단기 그 박스권 이제 지수가 하향 이탈하면서 기존의 지지선 역할을 했던 61선, 21선, 1135, 1155 요 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복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지선을 회복해야만이 저항선을 회복해야만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 이런 저항선까지 이제 돌파할 실전까지는 그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주력이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 지점장 그리고 최석훈 부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적의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센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이 다시 1,500원 선대로 이제 올라서기도 하는 등 그 불안감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근 환율 동향과 주요 요인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환율이 올 들어선 1,300원, 1,400원 사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시점부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은 1,400원이라는 저항선을 뚫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려 1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 고점 수준인 1,500원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유럽발 금융 위기로 그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부분이 환율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1200선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들도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장세에다가 또 주기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3월 위기설 이런 부분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그 시티은행발 호재, 그다음에 당국의 개입,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환율은 1,480원 선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들이고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한 2% 안팎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그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왜 우리나라 이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언뜻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거의 우리나라에 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 동유럽 국가들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지금 막대한 대외 부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해외 금융회사가 자금을 급속도로 회수를 해나가면서 이 나라 통화들이 급락을 하고 국가 부도 사태가 우려가 되는 등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 세계적인 자금 조달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점이 1차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금융권의 그 자금 조달 통로가 서유럽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유럽 부채 80% 이상이 서유럽 은행으로부터 조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의 불안은 서유럽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자금줄을 옥죄는 그런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유럽 은행들이 이렇게 자금을 압박을 받다 보면은 유럽계 선사들이 유럽계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창구도 역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주로 유럽계로부터 그 선박을 수주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취소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리 시장에 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올해도 원화의 가치 하락률이 이제 주변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떠돌고 있었던 어떤 3월 위기설 등 그런 아직까지도 뭐 또 한 번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설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특히 지난주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환율
절하율입니다. 원화가 네. 역시 압도적입니다. 벌써 12%나 환율이 절하가 됐고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올해 글로벌 달러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5% 미만의 그런 절하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원화가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그 통화의 가치가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서 외화 자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을 환율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더한 것이 이제 3월 위기설인데 3월 위기설도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채권 자금이나 그다음에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금융권으로 자금을 회수해 나갈 거라는 소위 외자가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뭐 결론적으로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화 유동성으로 방어하기에는 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뭐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3월 위기설 등 좀 주기적인 위기설을 휘말리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자체가 내부적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여전히 외화자금 조달 쪽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기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원화가 특히 취약한 원인으로는 수급적인 변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정부에서 2월달 무역 수지가 25억 불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월달에 3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 사이에 환율이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선방을 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를 했지만은 환율은 안정은 보였지만은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1,400원을 향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기초적인 수급 자체가 외환시장이 달러 매물 부족으로 인한 달러의 그 수요 우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의 무역 수지는 정부 예상대로 상당히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선박 수출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순유입되는 달러 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월 말부터 그 외국인의 주식 관련 그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직 뭐 현실화는 안 됐지만은 그 조선사의 선박 수지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관련한 달러 수요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수급적인 부분도 원화를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뭐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이스라엘로부터 14억 달러짜리 그 배 발주 취소 위기에 뭐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네.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환율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군요. 네, 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부는 어떤 정책 카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2기 경제팀의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 태도는 좀 상당히 변화가 됐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환율이 1,400원에서 100원 가까이 오르는 과정에서 당국은 거의 침묵에 가까운 대응을 했고요. 외환시장 개입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에 그쳤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인데 일단은 정부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도 한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신용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에 여전히 외화 조달의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외환 보유액을 헐 수 없다라는 그런 정책적 부담이 있고요. 또한 최근의 환율 상승이 대외적인 부분에 기인했다라는 점에서 혼자만의 대응이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시장 기면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1기 경제팀의 어떤 그 경제 외환 정책을 반면 교사 삼아서 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시장에 불필요한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좀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환율이 큰 폭으로 빠졌던 이유도 실질적인 개입은 없었지만은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당국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당국이 그 외환시장의 개입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시장이 그 시장 개입의 가능성과 효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그런 반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뭐 개입 자체가 환율의 고점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좀 외환시장을 좀 안정시킨 데는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전미연 팀장과 함께 우리 환율 시장의 움직임, 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또 예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좀 오랜만에 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갑자기 그냥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불안케 했는데요. 일시적으로라도 안정세를 되찾아서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이 하향 안정세가 추세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직까지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기에는 좀 뭔가 좀 모자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미영 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1,300원, 1,40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장세로 접어들은 걸 보면은 앞으로도 이 환율의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더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이 워낙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는 그런 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길러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